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김건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8월 6일 오전 10시 드디어 김건희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올 텐데 벌써부터 요리조리 잔꾀를 부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하루에 혐의 하나씩만 조사하자느니 시간은 짧게 하자느니 특검 조사를 무슨 미팅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건희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알파요 오메가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가지나 되지만 최병 특검은 김건희와 관계가 없겠으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 또한 김건희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희대의 악녀들이 몇몇 있지만 이토록 집요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헤쳐먹은 것만 생각해도 그 죄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바이든 팔짱 끼고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 찾아가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했던 죄는 또 어떻게 물어야 할지 우리 국민들 이제부터 담력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좀 어렵고 델리케이트한 주제였죠. 그래도 계속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삼복도의 특별 보양식 2탄은 양념 오리 불고기입니다. 오리 연탄 불고기. 연탄 불고기는 더 맛있죠.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등급 유황오리로 만든 오리 불고기인데요. 매콤 양념, 간장 양념 두 가지입니다. 이거 섞어서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안 된대요. 이게 배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팩에 180g 들어있는데 모두 5팩 900g을 25,900원에 무료 배송. 5팩이면 온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25,900원에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소고기는 가급적 피하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서 먹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좋은 고기가 바로 오리고기니까 여름철에 한꺼번에 다 안 드셔도 됩니다. 180g 한 팩씩 포장되어 있으니까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입맛 떨어지고 힘 없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드시면 든든한 한 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여름 특별 기획 쿨 썸머 이벤트 정어리몰에서 직접 제작한 고급 손 선풍기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꼭 방송에서 소개하는 상품을 구입해야만 이 선풍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정어리몰에 있는 어떤 상품이시든지 한번 주문할 때 합계가 5만 원이 넘으면 이 손 선풍기 보내드리니까요. 이럴 때 하나씩 장만해서 더위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님은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주님 정어리 TV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다시 폭염입니다. 지금 전국이 아주 가마솥인데요. 오늘 서울 지방 최고 기온이 36도, 내일은 37도, 모레는 38도 이렇게 됩니다. 36.5도가 사람의 체온 아닙니까? 사람의 체온보다도 기온이 더 높아지면 원래 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땀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깥 기온이 더 더우면 그 배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죠. 그래서 온열질환 걸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 이제 수해 현장에서 복구 한참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치워야 할 것들, 다시 정리해야 될 것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데 그거 하는데 힘드실 텐데 이 뙤약볕에서 복구 작업 하셔야 되고 요즘에 이제
그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아예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 가서 돕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그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휴식 시간 딱 정해서 얼마 하고 쉬시고 길이 멀 때는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해보려고 막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 많이 드시고 그늘에서 좀 쉬셨다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파란색이 참 어울립니다. 크로마키 때문에 걱정했는데 네. 잘 살렸습니다. 네, 좀 시원해 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시원해 보이시라고 일부러 좀 하늘색으로 입고 왔는데 크로마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예, 뭐 그렇게 입고 오셔도 우리가 또 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색깔이 좀 바뀌는구나 뒤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 저만 쨍하게 나오네요. 오늘 주인공은 저네요. 예. 자, 오늘 김건희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아마 앞으로는 계속 김건희 얘기 많이 나올 네. 겁니다. 사실 김건희가 알파요 오메가 아닙니까? 배준희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로 통하는군요. 그러는데 사실 김건희 빼고는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되죠,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 재직 3년, 아니 3년이 아니죠. 2년 6개월. 그 윤석열 재직 기간에도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모든 게 꼬여버리고 그리고 김건희로부터 시작돼서 김건희로 끝나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부터 지금 먼저 수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윤석열이 이 고생을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받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윤석열의 사고 구조나 지금까지 김건희의 그 설치고 다녔던 걸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얘기니까요. 하여튼 빨리 저는 빨리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사실 대선 치르기 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줄리 의혹부터. 그런데 이제 금기어가 됐고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역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김건희 때문이었습니다. 이쪽 방송에서 그만두고 또 저쪽 방송 갔는데 거기서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얀 나비 부르면서 퇴장하고 그랬던 게요. 다 김건희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 책임자가 저한테 그래요. 윤석열은 해도 괜찮은데 김건희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김건희를 안 하냐. 그 우리가 못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에 그 KBC 정치일원이 그만두실 때부터 이건 외압이다. KBC가 한번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눈치 없이. 그래갖고 저는 엄청 인용했거든요. 그때 KBC 관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우리가 한번 여론을 떠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걸 안진걸 소장이 집회에서도 발언하고 사방팔방 이야기하고 용산에 귀에 들어간 것 같다. 자제해달라고. 자기 회사가 조사한 것을 남이 이야기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미안한데 자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후에 몇 달 후에 우리 앵커님이 낙마했는 사건인데 정말 모든 것이 김건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보 계속 들어오잖아요. 김건희 특검에도 제보가 엄청 들어간대요. 저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금융지주 몇 곳, 대기업 몇 곳에 직접 김건희가 자기 사람 심어라. 그 다음에 그 회장 조심해라. 협박도 직접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요게 아마 저는 특검 조사에서 명쾌하게 추가로 밝혀질 이슈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MECH님 이름도 옛날 이름으로 돌릴 것을 명한다 그러셨는데 그 처음부터 얼마나 막 설마 할 정도의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 더 큰 것들이 설마 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혹으로 제기됐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방송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검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뭐 언론으로 보도됐던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일단 이제 16가지 특검 수사 대상이죠. 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테 8월 6일 오전 10시 네. 나와라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김건희 쪽에서 참 가관입니다. 조사 방식을 좀 협의를 하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만 하자. 그리고 조사 사이에 한 사나흘은 쉬게 해주고 조사 시간도 오후 6시 전에 딱 끝내고 신유진 변호사님. 네. 피의자가 저런 경우가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디 피의자가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고 뭐 하루에 한 가지를 조사하라는 등 이게 지금 김건희는 지금까지 자기가 윤석열과 결혼 전부터도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왔던 걸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 최은순 씨 관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도 그렇고요. 뭐 검찰 조사는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또 아내로 또 대통령 부인 노릇까지 하다 보니까 당시 검찰 조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들 이리 와. 휴대전화 내놓고 여기 딱 앉아. 그래 거기 앉아 거기 앉아가지고 할 말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출장 조사 서비스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망상에서 못 태어나왔다. 네. 마치 본 것 같이 얘기하시네요. 근데 아직도 지가 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검찰에게 지난번에 출장 조사 그게 먹혔다는 거, 이제 그게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만드는,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간이 부어서 하는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배경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김건희 얘기할 때마다 참 좀 조금만 시간을 돌이켜 가지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 청문회부터 그다음에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추문, 그다음에 카더라 뭐 다 포함해서 그래 나왔는데 그걸 정말 1700 몇십만의 유권자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 무슨 배경이었을까? 무슨 심리가 작동했길래 그랬을까? 그게 우리 역사를 얼마나 퇴행시켰는지를 지금 그 김건희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계실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한번 던져봅니다. 고신당 TV님, 명신이란 무속에서 먼저 죽은 형제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신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신명이란 신령님을 일컫는 말이죠. 신명을 앞뒤로 바꾸면 명신인데 무속과는 참 끈질긴 인연인 것 같습니다. 무당만 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김건희가 운영하던 게 코바나 컨텐츠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받았는데, 이 제사를 일본에서 올릴 때 쓰는 향이 짙은 꽃을 코바나라고 한대요. 코바나. 네. 일본말 좀 아십니까? 아니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코바나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코바나. 네. 일본에서 코바나 그러면 콧방울을 떠올리는데 이 제사에 사용하는 꽃, 그거는 코우바나. 네, 코바나.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 이것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뭔가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건진건이. 이 개명도 그렇게 했다는 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네. 들었어요. 건이라는 이름을 이건희 회장처럼 돈을 많이 이렇게 벌려고 건이라고 네. 지었다 뭐 그런. 그러니까 건진건이 남매처럼 짓겼다는 설, 이건희를 염두했다는 설, 이 두 설이 있는데 둘 다 할 수도 있죠.
건진건의해서 떼돈을 벌자. 엄청난 특혜와 비리로 뇌물과. 근데 정말 코바나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네.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이 건진 일당의 종교가 일광 조계종인데 우리 조계종 아무 상관없는 일본 불교의 한 분파인데 그때 정말 그게 제일 먼저 알려진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소 가죽을 벗겨서 치성을 올리는데 불교는 살생을 금지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버젓이 윤석열, 김건희 연등이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돈도 내고 달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굉장히 사이비 무속 주술 세력이고 일본 천황을 모시는 어떤 종교들하고 관련이 깊다 이런 의심을 샀는데 코바나 컨텐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 점잖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표현을 참 점잖게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헛소리 말고 나와 그 얘기죠. 뭘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한 자락 까는 걸 보면 네. 순순히 나올지 나와서 제대로 조사받을지 조사받다가 이럴지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는 받으러 나올 거예요. 조사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는 받는 건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솔직히 뭐 사실대로 하나라도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제대로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 내가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검이 8월 6일로 소환 일자를 잡은 것까지에서도 특검이 너무 시간을 줬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건희식 변호사들이 온갖 꼼수와 막 땡깡을 부려갖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충분히 시간 주겠다 해서 진짜 8월 6일로 정말 시간 정말 충분히 준 거잖아요. 준비할 기간. 너무 많이 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는 자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에 8월 6일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법률 전문가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됐어요. 오히려 다른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그 안에 뭐 또 이번에 근데 뭐 김건희가 그랬다면서요. 그날 병원 예약이 있긴 있는데 나가겠다. 아이고 그러셔요.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 이제 안 나온다는 명분을 아예 없애는 거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지금 계속 또 불러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그 한 번만 조사하더라도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들을 그 사이에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여를 낚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또 특검의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우울증으로 특혜 입원해서 휠체어 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울증하고 휠체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또 생쇼를 할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냥 8월 6일 날 소환해서 저는 바로 구속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해버려야죠. 일각에서는 뭐 또 불응할 경우에 이번에도 체포영장 뭐 발부 내지는 집행 미뤄지고 또 주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구치소에서 인치조차도 물론 뭐 서울구치소장이 내부에 협력을 했다 이런 있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뭐 미루거나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불응할 경우는 가차없이 체포영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 저는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3부 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자들을 다 부르고 있죠. 이일준 회장, 이응건 전 대표이사 이렇게 두 사람 대질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이 대질 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대질 조사는 서로 관련된 사건에서 상호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진술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본 다음에 그 진술 태도라든지 그런 거 모든 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 대질조사해서 어쨌든 대질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각자 이 자의 말의 모순이 어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 삼부토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것들도 다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도망가 있지만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곧바로 잡히겠죠. 그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몇 억씩 갖다 바친, 몇십억씩 갖다 바친데 다 지금 불러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카카오도 나오고 뭐 여러 회사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왜 이자들은 그렇게 잽도 안 되는 회사에다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넣었을까? 이거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전체적으로 그 회사들이 다 그때 당시에 뭔가 걸려있는 회사들이죠.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공기업도 심지어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증권금융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신용 뭐 대출도 해주고 심지어 거기서 수신 행위도 해요. IRP 상품에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해가지고 일반 수신 업무까지 하는데 이런 곳에서조차 50억을 했어요. 근데 그 증권금융의 사장을 당시에 하고 있던 친구는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급까지 거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뭐 어떤 압력과 어떤 전화,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그렇게 덥석 50억을 냈을까? 나머지 효성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금액에 따라서 과다에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뭔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공정위 또는 검찰 또는 뭐 하도급 관련 뭐 이런 뭐 하다못해 그런 걸로도 문제 제기가 돼 있고 당국으로부터 뭔가 조사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좀 표현을 바꿔서 뒤가 구린 데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톡 건드리니까 그냥 알아서 달려가서 덥석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집사 게이트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IMS 모빌리티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대기업들이 돈을 갖다 박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집사 게이트? 이게 뭐였지? 우리가 그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16개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 박찬대 후보한테도 이거 특검법 개정해서라도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서 나올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 집사 게이트도 그렇지만 이 통일교하고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먹었는가? 단순히 김건희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다이아 목걸이 받고 샤넬 가방 받고 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마약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와 도대체 김건희가 어디까지. 제가 어제 김건희를 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는 분이. 지금 통일교하고 연루되어 있는 게 뭡니까? 통일교가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 이쪽에 지원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 뭔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윤용호 본부장이라는 자가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훈세를 만나고 거기에 또 김건희 후원업체인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인 히림 건축하는 회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를 꾸며보려고 한 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요. 이 공적 개발 원조도 당초에 7억 달러가 잡혀 있었는데 이걸 15억 달러로 정부가 늘려줬어요.
이게 늘어난 돈만 해도 1조가 넘어요. 그걸 빼먹어도 조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게 윤경호 소장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가입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뭔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니들도 원조를 받기만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주는 쪽이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라는 이제 영어의 머리 글자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원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개발도상국의 생필품, 정말 삶과 직결되는 또는 사회 소셜 인프라 뭐 이런 거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선진국이 후진국들에게 그냥 무조건 원조를 해주는 이건데요. 반대로 이제 타이드 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런 조건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 업체를 갖다 붙이거나 또는 이 관리를 우리의 연결이 되는 누군가를 갖다 끼워 넣는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통일교의 거간이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이 넘는 그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게 뭐 한꺼번에 1조 원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가 뭔가 다른 거를 도모하려고 했다. 그럼 통일교가 직접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업체 또는 뭐 단체, 기구 이런 걸 동원했을 거예요. 통일교가 겉으로는 NGO를 표방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고요. 뭐 가정연합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종교 이름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통일교, 우리 다들 기억나시죠? 통일교가 업체가 많습니다. 평화자동차, 일화그룹, 뭐, 그 다음에 뭐 일성콘도 이런 데 다 옛날에 통일교 계열이. 자, ODA 몇 조 받았다. 언론도 정확하고 있잖아요. 예, 세계일보도 있고요. 세계일보, 예. 미국엔 워싱턴 맞습니다. 타임스까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 일본 ODA가 몇 조가 왔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것을 통일교 측의 특정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통일교는 돈이 많기로 유명한 종교거든요. 그 돈 다 어디서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런 각종 특혜나 비리를 통해서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금도 많이 받았겠지만 저는 그런 짓을 충분히 깨할 수 있다. 자, 대신에 우리 또 대규모 입당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지키겠다. 대선 때도 도왔고 지금도 입당도 하다. 권성동을 대표로도 만들려고 했다. 이런 거 다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커넥션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기독교. 지금 최혜병 특검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원로 목사들 대상으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제1은 우상숭배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제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또 사이비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을 꾸짖어야지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뭘 해먹어 보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2부에서는요.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이주헌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만나서 교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고요. 공적 개발 원조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MB 때 자원외교가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됐습니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원외교 진상을 밝혀라 하는 거 맨 앞에 섰던 분이 바로 안진걸 소장님이더라고요. 그때 그걸 어떻게 간파를 하셨나요? 아니 그 제보 공기업 내부 제보가 많이 왔었죠. 공기업의 노동조합이라든지 관계자. 이번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도 석유공사 관련자들이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미 내부적으로 부적절하게 의견이 많다고 했는데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여러분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뭘 해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외국인 한 사람 앞세워가지고. 예. 네. 두 가지였을 거예요. 이거 해먹고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거 관심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자원외교도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뭐 석탄 여러 군데 동원됐는데 몇십 조를 탕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어디로 올라갔는지 마지막까지 추적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뭐
몇 조 원 주고 캐나다에서 날이란 걸 샀는데 하베스트사의 날을 샀는데 그게 보니까 우물이었어요. 석유가 없어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도 비슷한 게 돈을 그렇게 쓸 뻔했죠. 그거 정말 잘 막아냈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때 자원외교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빼돌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30조, 40조 안팎이다. 4대강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먹습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ODA 자금 빼돌리는 것도 한번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사실 폐 유전이나 다름없는 데를 몇 조 원 주고 사고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누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베스트 나일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까지 그냥 자기들이 다 먹은 게 아니라 그걸 MB 세력 또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한국인에게 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했는 당시 무혐의가 됐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죠. 아직도 다 안 밝혀졌죠. 예, 다 안 밝혀졌습니다. 그때 그거로 석유공사나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라고 하는 게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뭐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그런 차원 아닙니까? 뭐 남미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프리카도 가고 북미도 가고 뭐 사방에 다녔죠. 아시아도 가고. 그 자원외교에 카메론 다이아몬드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비슷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인 거 알면서 박영준 당시 왕차관이 보도자를 허위로 냅니다. 뭐 다 우리가 MOU 대해서 곧 채굴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막 투자했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처럼. 근데 저는 이런 저도 이제 오래됐고 막 가물가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니까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이제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과 함께 일을 해왔고 또 삼부토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뻥튀기를 하면은 어떤 효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뭐 물론 양평 고속도로도 이 근처에 우리 땅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땅에 유리하게 이 고속도로를 틀어볼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구상하고 있다가 통일교로부터 이 캄보디아 ODA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ODA라는 게 그 나라의 공적 원조로 돈을 쏘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인출을 해도 이건 어차피 원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막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게 더 사업성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얘기를 들었으면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뭐 통일교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만 딱 듣고 그다음에 통일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통일교가 2023년도 뭐 11월경에는 오히려 전성배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다오. 나 그때 줬던 거 목걸이 그 다시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전성배 씨에게 항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통일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이건 완전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충식이 문선명 비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충식이 누굽니까? 최은순이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장인어른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인. 예. 그러니 김충식은 이건 이제 완전히 찬스인 거죠. 통일교에다가 내가 얘들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김건희 만나서 이렇게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공적 개발 원조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노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통일교 지금 하려다가 실패한 셈이 됐는데 YTN 인수 그렇죠. 또 이게 뇌관이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작에 포기 내지는 그냥 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지만 통일교가 얼마나 이 여러 군데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딱 드러나는 표상이 저는 YTN 인수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사실 캄보디아 개발 사업 같은 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ODA로 캄보디아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면 이 통일교의 중간에 뭐 거간 노릇을 하고 뭐 사기성도 있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철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충식이 소환 얘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김충식 소환 얘기는 지금 당장 보도된 거는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그 김충식을 한 2주 전에 그 무소속 체육진흥원 등이랑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비례 몸통은 김충식이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식으로 고발해놨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 당장 소환이는 안 나오는데 특검이 워낙 광범위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김충식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영걸 소장님이 지금 김건희 특검 조사하는 거 쭉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제일 지금 이제 특검이 방향을 잘 잡은 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전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지구 비리. 양평에서 이 김건희 일가가 했던 것은 특검이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너무나 비리 증거가 많다 해서 그 부분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 게이트잖아요. 180억 최소 180억 그 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을 김혜성이라는 작자한테 다 갖다 바쳤다는데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 두 개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증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세력이 통일교랑 결탁된 거 그다음에 하나 더 각종 대기업 인사하고 경영에 부당 개입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것 같은데 방향을 잘 잡았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딱 납득하기 쉽고 증거가 많은 것부터 해야지 더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잖아요. 지지가 더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특검이 정말 제가 처음에 초반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달째인가요? 2022년 6월에 스페인 나토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나토 회의라는 건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북대서양 나라의 군사 협력 기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방문한 게 2022년인데요. 참 거기를 왜 가지 싶었는데 유럽을 좋아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 가면은 명품 쇼핑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나토 순방 갈 때 그 1호기에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죠. 네. 아내를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가 심지어 그 스페인에 사전 답사를 가요. 그렇다면 이 군사회의에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를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고 사전 답사는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해 두 번째에는 실제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한국 언론이 아니라 현지 리투아니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보도가 되면서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명품 매장 사장님이 명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은 다른 수행원들이 와서 구입했다. 뭐 이런 모든 사실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다 그게 통일교에서 들어간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다 예. 나오고. 당시에 장신구가 1억 원 안팎의 장신구를 몸에 둘렀는데 재산 신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뇌물 아니면 무상으로 빌린 건데 네. 그건 다 불법입니다. 뇌물 그렇죠.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이 목걸이는 예. 반클리프고요. 예. 통일교에서 제공한 목걸이는 그라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다른 목걸이인데 요 목걸이를 예. 사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빌렸다라고 했어요. 빌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 목걸이는 반클리프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일교에서 제공한 거랑 다른 건데 요거를 빌렸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통일교에서 뭘 빌려 우리가 그냥 선물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6천만 원대의 선물을 준 건데 제가 봤을 때 저 목걸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이 더 할 것 같은데 예. 6천만 원대라고 해요. 저게 지금 딱 봐도 지금 목에 지금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6천만 원 이상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잘하시네요. 예. 그럼 다이아가 박혀 있나요? 저거 다 다이아입니다. 아, 그래요? 저 모든 게 다이아입니다. 예. 큐빅 아닙니다. 저 모든 게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게요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네. 1억이 넘는다는 얘기. 저는 1억이 넘는 것 저희들이 같아요. 그때 네. 1억 안팎이라고 고발. 예. 저것도 예. 제가 고발했습니다. 예. 뇌물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그래서 저 목걸이를 빌렸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를 냈는데 빌린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반박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특검에다가 그 사실을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그리고 2023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순방이라든지 이 정상 외교 이런 데 쓰는 예비비만 532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32억 중에 혹시 이 국가 돈으로 저런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명품이 말씀드렸지만 저게 막 1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다 현금으로 쓸 수도 없고 카드 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돈이 혹시 저기 쓰인 건 아닌지 특검이 이런 것까지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통일교에서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딱 선을 그었지만 방금 연합뉴스 속보를 보니까요. 특검에서 그 윤용호 본부장이 배후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뭐 그랬죠 뭐. 짐작컨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6천만 원짜리 또는 1억 원을 호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뇌물을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대통령 배우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를 저런 밑에 있는 본부장 정도가 알아서 했을까? 반드시 그건 뭐 위에 2인자 또는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 지시 내지는 뭐 사후 승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김건희 수사에서 정말로 규명이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교나 이런 곳에서 김건희 목에다가 저기 걸어준 저런 것들을 뇌물로 갖다 바친 거. 저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방 중에 몰래 사가지고 그걸 들여온 거. 이런 거는 정상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각국의 정상들은 그 수행원을 포함해서 되게 전용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세관 입출입 때 흔히 말하는 프리패스를 다 적용해 준단 말이죠. 그걸 악용해서 몰래 명품, 고가의 명품을 거기다 숨겨가지고 들어갔다 또는 나왔다. 그러면은요, 상대 나라에서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슬쩍 나온 보도 중에 네덜란드였나요? 사전에 이 프로토콜 가지고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요구 사항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사가 항의까지 했던 맞습니다. 해프닝 기억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외교 행랑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숨겨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시도를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게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그건 정말 천인공노한 일이 설마 하는 일이 사실이었네라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갑자기 독일은 가겠다고 해서 순방 취소가 엄청난 외교적 결례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나토 또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온희룡을 거기 폴란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하고 그 전후가 완전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황금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생충 하나대로 애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좌절되니까 온희룡 시켜서 백지화 하라고 온희룡 있다가 당황해 갖고 백지화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포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도 폴란드 같이 가서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올인하자. 둘 다를 추진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캄보디아. 뭔가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들로 더 크게 판을 벌려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게 저는 다 지금 만천에 드러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법을 어긴 거고 또 죄가 명확하니까 이제 조사해서 다 처벌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김건희 하면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장면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속상한 부분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그 바이든 팔짱끼였던 게 언제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때가 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관람한찬에 김건희가 바이든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던 거. 그러면서 가슴을 탁 이렇게 그냥 붙이고 저기 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저런 사진을 정상 뭐 일반 개인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풀장을 끼고 저렇게 사진을 찍죠. 저 옆에 모질이 웃고 서 있는데 나 저걸 보면서 또 저 모질이는 자기 책상에다가 트루만 그 또 명패 붙여놓잖아요. 제가 그때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거 당장 띄어라. 대한민국 국민 대표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미국 대통령 팻말이 옛말이냐. 맞습니다. 이 부끄러운 놈아. 그랬는데 마누라는 저러고 다녔어요. 신효진 변호사님. 네. 아니 저 바이든 옆에서 저게 무슨 작품입니까? 심지어 저 사진을 윤석열이 있을 때도 찍었지만 윤석열이 없는 사진. 저게 이제 다른 사진입니다. 어쨌든 같은 날이고 다른 같은 장소지만 두 번 찍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 주인공 이거를 단둘이 있는 사진을 꼭 남기고 싶었던 강한 의지가 아니었나. 자기가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23년도 11월 아닙니까? 자신이 저는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을 꿈꾸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걸 남겨놔야 돼.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옆에 있으면은 거리적거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둘이서 찍은 사진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폼이 어떻게 보면 차기 대통령, 마음속으로는 차기 대통령을 꿈꾸지만 옛날 버릇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뭐 이게 당시에도 뭐 외교적 별로 논란부터 시작해서 직업의식. 옛날 버릇이 나왔다. 오빠. 아니까. 예. 아니 뭐 기자님들한테도 다 오빠라 그랬잖아요. 네. 아 오빠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면은 놀러 오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예. 어디 근본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박사학위도 취소됐죠. 예. 석사학위 취소됐고 참 저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그렇다고 또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그 근본을 아니까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붙었던 더러운 자식들, 기생충들이죠. 기생충. 그 기생충들의 말로도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어땠습니까? 또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 명품 매장 방문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날리면은 외교부 장관이 MBC에 사과하고 또 뭐 정리가 되고 있죠. 이때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끌려 들어갔다고. 무려 16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호객행위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저게 두블로란인가요? 네, 두블로라이. 네. 발음도 어려운. 네. 저렇게 사진을 현지 매체에서 찍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런 부끄러운 국민들 부끄럽게 한 건 뭐 물을 죄 없습니까? 실제로 단지 부끄럽게만 한 게 아니라 저런데 모두 다 국가적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기를 갔으니 국가적 비용을 물어내라 할 수는 없지만 저때 단 1원이라도 국비가 쓰였다면 그 돈 다 토해내야죠. 그리고 저거는 배임죄에도 해당됩니다. 특고행령도 되는데 네. 저는 분명히 김건희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비를 엄청나게 쓴 걸 너무 잘 알잖아요. 특수활동비. 아, 이거 영수증도 안 남는구나. 영수증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딱 그걸 배워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받아갖고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하룻밤에 막 1억씩 받아갖고 저렇게 나눠 먹었다는데 수백만 원씩. 특수활동비로 딱 써버리면 아무도 흔적도 안 남으니까. 지 돈으로 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명품관이 호객행위를 합니까? 웬만한 명품관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막 줄 서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너무 입에 침 담바로 합니다. 나 줄 서라는 거 싫어서 명품관 안 가요. 아, 그것 때문에. 예, 오직 줄 서는 게 싫어서 안 가신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줄을 안 서고 핸드폰으로 딱 해놓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몰라도 돼요. 돼요. 잘하십니다. 네, 네. 예. 자, 김건희에 대해서 다룰 것이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지금
오늘이 재판이 있는 날인데 오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나올 리가 없죠. 그럼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을 나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어쨌든 마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너무 좁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에 글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 이런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올려달라고 부탁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고 이게 글이 실제로 올라갔는지도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 페이스북 관리를 이미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메시지를 본인이 실제로 올리지 않았을 것뿐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정치적 박해를 받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못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형사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지 않나요? 출석 의무가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어차피 지금 출석 불응을 하고 그래서 그 변호인들 입회 하에 변호인들은 다 출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피고인의 출석 자체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 나중에 뭐 윤석열이 계속 재판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지금도 당장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이 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지귀연 판사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풀어줬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지금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구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재판에 불응하면 속도를 빨리빨리 내가지고 그냥 1심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속도 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싶은 게 이러다가 6개월 그냥 경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우려까지도 하잖아요. 지기현의 그 날짜와 시간 가지고 풀어줬던 그 법 기술을 감안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게 재판부가 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배당 그 기사가 나와서 오히려 그런 변화가 좀 돌파구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했거든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지금 또 외환죄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네 그러세요 쉬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도가 나갑니까? 그래서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기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기일 외 거를 조사,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 방식인데요. 지기현이 여기서 끝까지 구인영장 발부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콧하다가는 뭐 재판부가 교체되던가 네, 구인영장으로 통해서 법정에 끌려 나오지 않을까.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아니 지기현은 진짜 구인영장도 발부 안 할 거면 자기가 그렇게 봐주고 특혜를 주는 재판마저도 거부하는 자인데 네. 구인영장 발부 안 하면 본인 즉시 저도 이 재판은 못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야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 재판을 중단하는 네. 재판 또 다른 재판부가 있잖아요. 네. 그 병합해서 심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속도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히려 재판이라고 하는 게 피고와 원고가 실체적 지지를 놓고 다투는 건데 이쪽에서 이제 다툴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다 인정한 걸로 간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민사 재판이고요. 예. 형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없을 때는 정식적으로 그 정상적인 기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일 외로 조사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지기현이 윤석열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런 경우 사실 구속이 뭐 취소되지도 않겠지만 당장 구인영장 발부해서 피고인 끌어다 앉힙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1심에 내란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준진 변호사님 예상하시는 1심 선고일이 언제쯤 될까요?
보통 구속 재판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이제 1심 재판이 끝나는 걸로 다 예. 이렇게 그렇게 기일을 맞추는데 이 사건은 지금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증거조사, 증인신문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남아있는 증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처음 시작된 것이 3월이었나요? 그 정도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9월에는 끝나야겠지만 이런 직위원 방식대로는 올해 안에는 못 끝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외환죄 부분은 뺐잖아요. 네. 네. 그게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때는 외환죄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놔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관련돼 있는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도 무인기를 날린 원인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인기를 날려서 거기 떨어지니까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작전 실패가 아니다. 이거 표창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김용대 사령관은 단순히 뭐 무인기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엄연히 일반 이적죄, 즉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외환죄입니다. 근데 외환죄에 관련해서 김용대 사령관에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외환죄는 수사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양 침투 작전에 들어갔던 조종사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작전이 위험하다. 네. 그리고 위법하다. 네.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네. 그 조종사가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지의 좌표를 비행하기 직전에 상부에서 불러줬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김용대도 그렇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 이 드론 사령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구속영장 심사하러 가기 전에는 다 부인했다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 그 법정에서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김계환도 경로한 거 맞습니다. 김용대도 보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다 드러나는데 이게 외환죄가 이석기 그 당시 내란 음모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그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유진 변호사님 무슨 준용입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내란 음모가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 그리고 김용대 사령관은 이제 외환죄 관련되고 그게 또 내란까지 다 엮인다라고 보이면은 당시에 내란 음모로 대법원 판례로는 무죄가 나오고 내란 선동으로 유죄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음모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예비 음모죄가 있는 경우는 음모라는 것의 기준은 모든 것을 다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뭐 일정한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되고 주요 사항을 윤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합의한다거나 뭐 범죄를 실행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명백하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헌범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외환죄인데 뭐 여러 가지 외환 유치도 있고 일반 이적도 있고 지금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석기 내란 음모 관련된 판례를 준용을 해 보면 외환 유치 예비 음모를 적용했다. 이걸로는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소가 가능하다 이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전문적인 법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 유치이려면 통모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통모가 적용됐던 거는 과거에 북풍 김대엽 그때 이 통모라는 게 왜냐하면 그때는 북측과 만났던 이 실제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아주 민감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게 수차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북한이 그때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 있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냈는데 북한이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북한이 이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창피해서 이 얘기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하는 또는 레이더의 센서를 이용하는 그리고 육안으로 이 셋 중에 세 번째만 가능하지 앞에 두 가지는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있겠죠. 들어서 그래서 북한이 그냥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 통모라는 거에 대한 진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을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유치를 넣지만 외환 유치의 예비 음모라는 것까지 과연 가능할까. 그러려면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신중론도 있다. 예. 그걸 전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 통모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노상원 수첩에는 그 북한을 실제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하려던 것을 뭐 체포 당해가지고 추방 당했는데 그때 문상호 사령관이 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문상호가 그 계엄 5일 전에는 대만에 가서 우리나라 계엄에 대해서 지지해달라 뭐 이런 것을 공작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계엄이 선포가 되자 대만 민진당인가요? 거기서는 우리나라 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SNS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공작을 하다가 실패한 부분은 있지만 공작을 하려 했던 부분은 노상원 수첩에는 또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전선동은 무죄가 맞고 예비 음모 이제 일반 형법에서 예비 음모가 처벌 안 하는데 내란하고 외환에만 이건 중대한 범죄에서 인정하는데 이석기 의원은 그거잖아요. 그 강의한 거잖아요. 강의. 그쵸. 우리가 비합법 조직이 있다. 나중에 혁명의 그날에 오면 무슨 전화국이라든지 통신을 접수해야 된다. 사실 그 정확한 맥날 보면 약간의 장난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자신들을 과대망상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예비 음모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그 이석기 전 의원이 한 그 강의 등에서 밝힌 내용에 비하면 이 지금 윤석열, 김용대 일당이 한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외환에 실행까지, 그러니까 통모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모까지를 가정한 예비 음모로는 충분히 단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 몽골에서 공작 행위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북한이 침투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방공망이 허약했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 관저 위에 그리고 바로 그 옆에까지 침투해서 추락까지 했으면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북한이 대응할 만한 여력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놓치는 그런 분석해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다고 또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하더군요. 예, 짧게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안진걸 소장님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돌고래 유괴단? 네네. 몰라요? 너무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에이펙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예.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지드래곤 위촉한다고 그건 김민석 맞습니다. 총리가. 네. 예. 근데 거기에 이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하는 데가 영상 제작을 맡았는데 요즘에 이게 아주 화제래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지금 기사 나간 것 같은데 그 지드래곤 씨가 이제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이제 국민들이 에이펙 국민도 그렇고 해외에도 아직 에이펙을 경주에서 우리가 개최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어떻게 더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대충 생각한 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준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든든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돌고래 유괴단 이름이 좀 신박하죠? 네. 무게단이. 벌써 포탈에 엄청 떠 있네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 맛보기로 뭐 영상 혹시 하나 뭐 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돌고래 유괴단?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기로 하든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돌고래 크리에이티브 유괴단의 스튜디오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네, 신우석 감독.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예, 요즘에 굉장히 영상 제작으로 유명한 분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상합시다 우리.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또 모른다고 또 창피해. 지드래곤은 압니다. 지드래곤. 예, 지드래곤. 권지용님은 압니다. 네, 우리 정어리언 분들께서 힘을 좀만 모아주셔서, 네, 이제 80만으로 가고 있는 정어리언, 네, 100만까지. 준비됐어요? 네. 한번 잠깐 봐봅시다. 예. 피자 시켰냐? 어디 거 시켰어? 도민. 함께 즐겨요 피자 헛 모두 즐겨요 피자 헛 (8,800원) 즐겨요 피자 헛 운동하고 즐겨요 피자 헛 본의 아니게 피자 광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정부 광고를 예. 정부를 홍보하는 사실 그거잖아요. 예. 그걸 저렇게 민간에서 그리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저런 업체를 채택해서 맡겼다. 이게 파격적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먹힐 수 있죠. 거기에 이제 K 컬처, K 팝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새 정부에 상당히 민간 기업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변화도 많이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저렇게 신박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또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맥도날드하고 KFC가 피자헛을 먹네요. 아, 그랬나요? 예, 그게 그다음에 저 서부 영화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 석양의 무법자.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생각나고. 난 그러니까 크리트 이스트우드인 줄 알았어. 예, 과거와 현재와 뇌절이 그러니까 뇌를 막 그 뇌가- 반복을 시켜서 절망을 시킨다는 뜻인 아니, 거거든요. 내가 절었다 아주 내가 절단났다 뭐 그런 뜻이래요. 난 뇌절도 오늘 처음 봤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할 단어를 생각 못 해갖고. 똑같은 말 또는 행동을 반복해서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저런 경우는 오히려 광고에서는 저렇게 함으로써 뇌에 각인을 시키는 긍정적 예, 용어로 예, 쓰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님 모시고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계 문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리가 윤석열 내란 때 정광훈이라고 하는 자가 목사라고 하면서 했던 짓 보면서 참 저게 목사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정광훈 뒤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저런 것들도 목사인가 참 혀를 찼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 이번에 해병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야말로 대형 교회, 그러니까 정광훈 이런 자들 말고 그래도 야 그 이름 되면은
완전히 뭐 높이 우러러보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클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지? 국민들이 많이 놀랐지요. 그러면서 뭔가 그냥 김건희는 뭐 이렇게 점쟁이고 주술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왜 또 여기하고 가깝지? 윤석열이는 김장한 목사가 줬다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는데 김장한 목사는 왜 그러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들어보도록 하죠. 경기도 성남의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젊으신 분이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바른교회 네네. 처음에 시작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 교회는 한 8년째 아. 되고 있고요. 성남 가천대 부근에서 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바른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네네, 예. 개척했습니다. 혹시 지금은 교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한 40여 분 정도 아. 되십니다. 예. 네네.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네, 아주 뭐 행복하게 예. 재밌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회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저도 한국교회를 지나온 사람이고 또 저도 대형교회에 속했었던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새로운 교회 또 기존의 한국교회가 거쳐왔던 방식들을 답습하지 않고 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가능한지를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와 같은 모델의 교회들이 좀 더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정광훈 목사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셨는데 네. 언론에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 쪽을 비판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통 기독교는 뭐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이단 또 사이비 이런 것도 난리치는데 정통 교단에 상당히 나름대로 막 파워가 막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다가는 오히려 막 되치기를 많이 당하니까 무서워서들 말을 못하지 않나요? 뭐 각 교단이나 교회가 속한 배경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이 개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단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거고 뭐 저도 상당한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도 교회가 지닌 어떤 특수한 상황들, 뭐 고령자가 많은 교회들의 상황이라든지 또 교회가 자신들의 질서를 지켜오기 위해서 세워놨던 어떤 권위 구조, 뭐 근래에는 저는 교회가 가진 권위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좀 가닥을 잡기가 힘든데 정광훈,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이렇게 이제 또 좀 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거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놀랐던 게 두 가지인데 왜 김장한 목사를 압수수색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최병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임성근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기독교계에는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해병 쪽이니까 이종호라고 그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구명 로비를 했고 이종호는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하고 엮여져 있으니까 김건희한테 부탁을 했고 김건희가 오빠 이거 좀 봐줘 해서 경로 쇼를 벌이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김정한 목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쪽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쪽을 좀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아닌 것은 아니고 여기도 부탁하고 여기도 부탁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김정한 목사가 이영훈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나는 부탁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한 목사는 뉘앙스가 했다 어쩔래 뭐가 잘못됐냐인 것 같아요. 이영훈 목사 설교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김정한 목사 설교 내용은 공개가 됐으니까 그거 한번 봐봅시다.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사소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왜 아멘 안 하지 이런 목사들이 가끔 있죠.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라는 곳이 그 구조를 보면은 아마 지금 한국 사회에 저렇게 한 사람이 50분 동안 혼자 말을 하는 구조의 형태를 가진 곳인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권력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저런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혼자 와 있는 뭐 폐하 같은 왕정 같은 속에서 살아가는 착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뭐 권력에 의해서 뇌가 망가진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듯이 한 교회에서 저렇게 큰 규모의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게 지속적으로 생겨질 때 이제 저렇게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의 동의를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어떤 감탄사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는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하는 또 아까 전에 설교에서도 보듯 좀 자기가 말해놓고도 뭐 자기가 기대했던 분위기가 나오지 않자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아멘을 요구하는 거고 저거 자체가 교회라는 곳에 목사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한 목사가 그 구명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일단 그것부터 좀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김정한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뭐 김정한 목사가 알려진 거는 이제 여기 여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그 빌리그레암 73년도 집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좀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주의라는 말이 크게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고백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70년대 이후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개신교회의 역할을 아주 크게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반공적인 싸움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곧 반공주의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게 되고 빌리그레엄 목사도 설교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또 대적하는 국가들로 반공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빌리그레엄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이제 그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리 김, 예. 김정한 목사. 그 빌리그레엄 그래서 빌리김이라고 하는군요. 앞에 이름과 동일한 빌리김인 김정한 목사이게 되고요. 73년도에 약 5일 동안 열린 집회 한 350만 명 정도가 참석했고 마지막 날에는 한 110만 명 정도가 참석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어떤 복음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김정한 목사가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극동방송을 이제 외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고, 김정한 목사의 어떤 일대기 자체가 반공주의를 외치면서 권력에 친밀하게 접근했던, 뭐 박정희 시대 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하기도 했고요. 또 전두환 일가와는 아주 친밀한 예.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난 2012년 12월 12일에 뭐 40주년 식사를 예, 김정한 같이 목사가 했죠. 같이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뭐 보수 정권일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일 때마다 특별히 보수 개신교회의 힘이 필요한 상황, 또 정권이 지지가 필요한 상황마다 앞장서서 나섰던 인물이 바로 김정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목사를 이용해서 이익도 보고 또 김정한 목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김정한 목사가 보수 개신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보수 개신교회의 지지를 얻고, 김정한 목사가 얻었던 것은 뭐 이미 교회도 성장을 했고 언론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한 목사는 그 한평생 자신이 그 한국교회를 어떤 대표하는 그 상징성,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김정한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의 목사의 영향력이 참 크고, 목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50분 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고, 또 일정 부분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맹목적이고 또 아주 복종적으로 목사를 대하는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의 이야기에 아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복종하는 것이 본인들의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보수화가 되느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떤 의견들이 다양해질 때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또 갈등을 겪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교회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목사라는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를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하는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김정한 목사가 교회에서 왜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김정한 목사는 아무 얘기를 해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야지라는 그 고민 외에는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지만 우리 부모님 대 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그거를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목회자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설교에 대해서 50분 동안 들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교회 문화와 구조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를 할 때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목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 교회는 그거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지,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교인들이 목사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광훈 목사 일명 빤스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빤스 목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교인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려고 그러면 여자 신도 앞에서 야 빤스 벗어봐 그래갖고 벗으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래서 빤스 목사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그냥 뭐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생사까지도 그냥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본인들을 생각하고 하는 짓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광훈은 목사 맞습니까? 정광훈은 뭐 그 목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주요 교단에서 목사를 받지는 못했죠. 파면을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냥 목사들 몇 명이 자기들 교단을 만들면 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목사라고 부르면 목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목사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고 주요 교단에 속한 목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그곳과 과연 개신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어떤 면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목사를 교주와 다름없이 생각을 하고 어떤 목사들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어떤 비판을 할 수 없는 문화들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문화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거의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교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신천지 2단이죠. 네. 통일교 2단이죠. 네. 정광훈 2단입니까? 주요 교단에서는 이제 2단 혹은 그렇게 교류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거의 2단급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뭔가가 일어나고 그러면 2단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기존 기성교단이나 이런 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신자 또는 국민들이 이번에 순복음교회 또 이영훈 목사, 김장환 목사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7개월 여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민낯을 다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춰왔던 한국교회도 분명히 반공주의를 외치면서 독재의 편을 들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을 7개월 동안 보내게 된 것이고 지금도 뭐 특검이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뭐 신천지와의 연계, 통일교와의 연계 등을 드러내는데 과연 우리 개신교의 반응이 그 수사를 받는 대상들과 어떤 면의 차별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때 그 역시 어떠한 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제 성명들이 나오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기총이 대표하는 단체였다면 이제 한기총이 정광훈 이후에 무너지면서 한교총으로 이제 새로운 단체가 생겼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훼손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이제 김장원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카톡이나 전화를 수행비서를 포함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그 수사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맞을 것인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또 교회의 신성, 거룩성,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만의 거룩성인지 자체를 좀 헷갈려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는 감리교와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라는 곳에서 또 성명을 냈는데 용어들이 참 부적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주권 정부라 명명하는 이재명 정권의 국민의 1,000만 기독교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든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내란 국면을 지나면서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 간의 싸움과 문제라고 일반 시민들은 다 인식을 할 텐데 여전히 교회의 언어는 마치 이들이 체제 전복 세력처럼 또 교회와 대적을 하고 교회의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처럼 인식하고 표현하는 아직도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인식을 성명서 속에 그대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신천지에게도 수사가 이어지는데 그것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는 이제 교세가 엄청 커지고 돈도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지가 궁금한데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단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 교회들, 뭐 정광훈 사례에서도 보듯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개인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절을 시키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섹트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분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고립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엔 어디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집단이나 그 종교에 더 충성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소득은 다 그 사람들의 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그들이 모든 자원을 그 집단에 쏟아붓게 만드는 그 일들을 통일교든 신천지든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든 다 방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요즘에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극우화 성향을 띠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는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장할 때는 한국교회가 한 80년대 이후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불렸던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전도하는 대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교회 혹은 농촌에서 교회를 다녔던 이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혹은 그런 주제들, 그런 사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형교회 운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교회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필요하냐면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들이 되게 많았냐면요. 음모론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어떤 아주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주요 주제가 되었고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진 그런 성공의 답습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들을 하면 할수록 교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대형 교회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계속해서 어떤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진화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존 민주 사회에서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속에서 교회들이 극우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이제 받다 보니까 기존 교회까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더 불거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계속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그런 우려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제가 계속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또 글을 쓰는 이유도 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극우적인 또 비상식적인 반헌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하나의 목소리가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상식의 영역에 둬야 한국교회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떠한 언급도 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지역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교회에 바라는 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어떤 언급과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내란 국면 또 계엄 국면에서의 어떤 국가와 또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는 지금 한 7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들을 극복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좀 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이제 극우화 얘기하면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모스탄이라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신학을 공부했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미국에서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리버티 대학에 이제 로스쿨 학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리버티 대학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도에 첫 임기를 시작할 때 미국 백인 역시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부분 지지하게 됐는데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이 제리 포렐 주니어라는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리버티 대학이 트럼프가 위기의 순간 때마다 역시 미국 내 보수 개신교의 복음주의권에 도움을 얻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리버티 대학의 졸업 축사를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들이 대부분 이제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리버티 대학 출신들의 관료들도 일기 때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 역시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그 복음주의자라고 본인들을 칭하면서 아주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도 반낙태, 반동성애, 또 반공산주의, 또 창조론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모스탄도 아마 그 배경 속에 있는 인물로 보이고요. 또 모스탄이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논문들을 여러 차례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사가 되죠. 그래서 국제 형사사법 대사라는 게 좀 낯설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북한 인권에 관련된 대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모스탄에 대해서 한국 교회 이 극우 세력들이 이 정도로 반기는지는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모스탄이 5월 달에도 대선 전에도 우리나라를 찾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모스탄이 인물들과 같이 와서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혹시 사랑의 교회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저 장면이 지금 사랑의 교회 예배 시간 중간에 이제 환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뭐 사랑의 교회도 상당히 극우적인 교회 또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속에서 이제 이들의 주요 주장은 부정선거를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관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주요 주장이거든요. 근데 왜 요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환영을 했냐면 이들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중국 공산당 CCP의 개입이고 이거는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권이 상실되는 상황이 놓였으니 이제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내려앉히고 새로운 선거를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스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스탄이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으니 트럼프를 만나서 그것을 설득하고 그래서 주권이 상실된 우리나라에 전시작전권을 발동하여서 다시 정상적인 이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평제일교회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모스탄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가능한 일이냐?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얼마나 망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또한 모스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목사인데 어디선가 이조 목사님께서 전광훈보다 손현보가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셨나요? 전광훈 목사는 어떤 언행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들 또 수차례 두 차례인가 감옥에도 다녀온 것들로 인해서 기존 교회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광훈을 반대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올리거나 그와 함께 어떤
연계한 사역을 하는 것 자체를 거의 하지 않죠. 근데 손연보 목사는 그 부분에서 많은 대형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연보 목사가 그 내란 상황에서 세이브 코리아를 하면서도 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함께 집회를 같이 한다든지 또 그곳에서 이제 교육 바우처, 이게 극우 개신교회의 주요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을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바로 학생들한테 예산을 줘서 이제 본인들의 사학이나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이 세금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주요한 골자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남 기독학교를 세우고 그 관련된 네트워킹을 만든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손연보 목사가 이미 많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란이 있기 전에 10월 27일 대규모 집회를 손연보 목사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을 설득해서 반동성애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연보가 더 위험한 이유는 드러내지 않은 한국의 극우적인 목사 혹은 대형 교회들, 또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과의 훨씬 더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렵고 난감한 그런 질문들 제가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런 질문이 얘기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혹시 진짜 가짜 구별하는 어떤 팁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를 답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극우 진영의 목사들 또 그런 집회들에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들의 말하지 않는 말들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는 네, 말. 저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신앙을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망상적으로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진화론이 마치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말들을 대부분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하게 어쩌면 물어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극우 진영의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앙이 필요하시고 또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따라가는지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시고 교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예. 그렇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구별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요. 갑자기 뭐 수사 과정에서 그 전에 뭐 말도 안 되는 집단들 나오는 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막 존경받는 그런 언론 목사들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가 좀 정확히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남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